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공동 주거에서의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985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공동 주거에서, 즉 배우자하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 주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외부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를 불러가지고 간통을 했는 건데,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2021년 몇 년 전에 9월 9일 날 2020도 16840의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때는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꿨어요. 근데 이때 그 판례 명시에 보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행위 태양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평온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되면 다수의 의견이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몇 페이지로 간단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법무사 13년 하면서 한국 및 상지판법학계, 등기법학계 뭐 여러 가지 학회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그 대법관님, 판사님들, 교수님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대법관 대회의실에서 학술 대회를 하고요. 그때도 많은 고민들이 계셨고, 그 전에도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1년 그 당시에는 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2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 1심에서는 옛날처럼 유죄를 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검사들이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이것이 그 공청회를 하면서 피고인 측,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이 많았고요. 또 검사 측에서도 많이 이것이 그때 의견을 얘기했고, 대법관님 다 나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이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견해가 팽배했었고요. 이 쟁점을 이렇습니다. 이게 그 주거침입죄는 319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지법이게 있는데, 독일 형법전 스트라프 게제츠부 후에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나라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형인데, 걔들은 1년이 아이네스 자르 운트 미트 이렇게 나가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공의 죄에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적 법익에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도 목적 주거침입죄는 버글러리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침입을 트레스패스라고 하는데, 왜 미국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저택이 있고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걸 가로지르는 거를 주거침입죄하고, 강도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범인데,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에요. 근데 목적범처럼 쓰여 있는데, 이것이 그 법익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실익이 실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주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자, 즉 외가 밖에 나가서 출입을 지금 주거하지 않는 남편이 남편의 주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리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가, 아주 옛날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는 사회적 평온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사회적 평온설로 전환됐던 표현을 쓰긴 했어요. 자, 외간 남자의 또 의사가 간통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겠느냐 해가지고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어요. 근데 이 개념에는 보호법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의 논쟁을 거쳐야 돼요. 뭔가 하면 침입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침입의 정의가 있고 판단 기준, 판단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의사침해설에서 요번에 평온침해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수학의 경우의 수인데 보호법 이걸 주거건설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주거건설을 취한다면 침입의 개념에서는 의사침해설, 평온침해설을 할 수도 있고 보호법 이걸 사회적 평온설로 따진다면 침입의 개념에서도 의사침해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평온침해설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침입의 개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의사침해설 입장을 음영해가지고 외부에 나가 있는 배우자가 간통죄 그거 간통하는 거 허용했겠냐 했지만 옛날에는 형법 241조에 간통죄가 있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요 간통하는 거 바람 피우면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갖고 의사, 변호사, 법무사 뭐 각종 자격사인데 자격사는 이 죄형 법정주의하고도 연결되는데 징역형만 있으면 벌금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자격사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문제가 많아갖고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헌법소원 5번째 7대2로 위헌 의견 받아가지고 형법 241조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자,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원래 이제 이혼소송하고 이러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 이제 상간자한테 상간자 소송을 하걸랑요. 그러면 보통 지금은 3천만 원 이하까지가 소액이라서 3천만 100원 이렇게 청구하면 잘하면 3천만 원 나오고 안 되면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또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상대 배우자한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사로 해결되는 아까 미국에처럼 원래 영국의 커먼로에서 시작된 미국의 버글런이나 트레스패스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혼을 하기 싫고 이 상간한 이 밖에서 출입했던 이 남자를 처벌하고 싶으니까 얘가 뭘 고소하는가 하면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15년 2월 달에 위헌 판결 받고 이 간통죄가 241조가 그 다음부터 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까지는 계속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사실 2022년 3월 달에 또 무슨 판례가 있었는가 하면 30년 만에 또 그 옛날에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 도청하려고 그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 들어갔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2022년 요 주거침입 판례가 있던 몇 달 후에 바뀌었어요. 주거침입죄 무죄로. 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배경에는 형법이 최후 수단성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도청도 사실 그 감청이나 도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세게 처벌받고 있고요. 또 제가 논문에 쓴 네 번째 쟁점이 주거침입죄에서의 공용 부분, 옛날에 위효지라고 했는데 이 공용 부분에도 어떤 판례가 최근에 있는가 하면 그 남자가 성인이 상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상가 안에 안 들어가고 그 옥도 있다가 여고생이 싹 들어오니까 여고생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가지고 그 엄부에다가 손을 넣은 건데 이것도 건조물 침입죄 무죄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성폭법으로 엄청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소소한 죄, 큰 죄 이렇게 해도 이 흡수, 가중 뭐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원 사회적 타당성과 구체적 안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어 간 거예요. 대법관님들도 많은 고민과 고뇌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별개 의견 1에서 김재영 대법관하고 별개 의견 2에 그 안철상 대법관 그리고 반대 의견에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님께서도 이거 이제 각각의 의견을 표명하시는데 반대 의견 같은 게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종전 판례처럼 나가고 주거침입죄 인정하자는 거고요. 이제 주거권자의 의사, 그 주거건설 그리고 침입의 개념에서는 의사침해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각각의, 형법이 민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견해다, 저 견해다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만큼 판례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가 권력인 안에서 여러 가지 낭비를 하면 안 되고 또 그 문제가 된 쟁점을 넓게 보고
두루 봐야 돼요. 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을 때 헌법적인 거 그리고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두루 봐야 돼요, 사안을. 그래서 형법에 매몰되면 이거 다소 이건 웃기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네, 대한민국의 법감정이 반하네 이렇게 해서 검사들도 사실 제 검사 팬이었어요. 검사들도 막 이거 잘못됐다 이랬는데 일단은 사회적 평온설 그리고 평온 침해설이 일면 타당한 걸 줄기로 해서 그 다음에 보완하는 게 중요해요. 이 판례가 나오고 모든 9-8개 그 관련 논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다 집대성했고 나름대로 4가지 분류로 체계를 한 다음에 특히 침입 같은 경우는 정의, 판단 기준, 판단법으로 유형화를 했고 쟁점 사안별로 분석을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피력을 했어요. 그 6장에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이 집중이 되고요. 간단 명령에 선행 연구들이 다 제가 체계를 세우는 것처럼 요거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했지만 그 서술을 한 30번 50번 읽어보다 보면 다른 제가 유용한 것에는 어떤 의미로 썼던 것을 유추하고 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 이미 학술지에서 많은 학술지에서 그 통과가 됐었고 또 출판도 됐고 지적해 주신 거를 많이 논문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많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또 다시 제가 5장에서 외국 법제, 독일, 미국, 일본 연구한 것을 다시 7장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보호법이 침입의 정의, 침입의 판단 기준, 판단 방법, 그리고 공동주거에서의 주거권 충돌 문제, 그리고 공용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면서 그리고 개선 방향을 하고 8장에서 이렇게 결말을 했는데 제가 교수님들께 보내드린 그 파일은 우리 지도 교수님께 보냈다는데 그 5월 26일자 파일인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요 논문 심사 논문 뒤쪽에다가 제가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국문초록하고 영문초록 그리고 결론을 해놓고 먼저 여기 논문의 연구 배경을 보시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현대사회는 쉐어하우스라든지 여러가지 공동주거가 많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을 매수할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아파트든 뭐 빌라든 한 층을 해서 거기에서 방 하나씩 해가지고 먹는 거 자는 거 이렇게 부엌이나 이런 거는 거실 화장실도 공동으로 하면서 이 경우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다른 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는 거고,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2018년 부산 사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후에 주거 침입죄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날 송고한 여기에 테두리 내에서 똑같이 송고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아마 이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법리를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19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타인을 추가하고 사회적 평온을 또 추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성요건, 우리 범죄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 조각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이거를 사회적 평온 이거를 남편의 성낙을 해갖고 성낙 위법성 조각 사유 단계에서 하자는데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구성요건 도이치 시프라이로 타트 베시탄테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판단하는
판단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원래 형법 247조 사기죄 같은 것도 그렇고 구성요건 해당성, 타스 베시탄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요건 해당성 이게 통과하느냐 마냐. 그리고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이 주관적 구성요건에도 고의 관련해서 이 과실 범위 없는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시켜버리면 범죄가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일선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의 있는 걸로 판단해갖고 기소되고 재판도 받는데 고의를 잘 꺼트려 가지고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319조 다음이 320조인데 이 특수 주거침입죄인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도이치 시프라이르 타트 베스턴트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예요. 그 다음이 신체 수색 이런 거 쭉쭉쭉쭉 나가는데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실상 병원이 옛날부터도 80년대부터도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논문에 이렇게 잘못 체계를 잡아가지고 보호법이하고 침입 개념을 그리고 또 논문 지적해 주신 분들도 그거를 기준이 없이 헷갈리게 써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정확하게 주거건설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주거건설이었다가 최근에도 다스 판례같이 주거건설이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병원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바뀐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일본 간이재판소에서 1960년대 이미 사실적 병원서를 취한 판례가 있었는데 학자보다 앞서간 거죠. 근데 그것이 사장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 최근에는 일본 대법원도 사실적 병원서로 가고 있고요. 우리 울산지방법원 1심, 2심 요 관련해 갖고도 이제 학자들이 뭐 이성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의 기준 그 판단력 요래요래 한번 해보자. 아니 갑자기 행위태양이라고 뚝 들어왔는데 이게 뭔데 그러면 이게 행위태양이 뭐 구성요건이냐 위법성이야 뭔데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부산대 그 문채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 부정농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다른 스탠다드 다른 개념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를 제가 유추해 가지고 논리를 펴었고요. 이것이 또 1장 그러면 연구의 목적 배경 이런 거고요. 2장에는 주거침입죄 일반론. 근데 일반론 중에서도 이게 이제 간통죄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최후 수단성 이게 구성요건이냐 위헌성이냐 보호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또 대법원 판례 변경 전 판례 변경 이후 판례에 대해서 다수 의견 별개 의견 1, 2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상수를 분석해 놓고요. 5장에서는 이제 외국 입법례를 독일, 미국,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고 6장이 이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4가지 관점 보호법이 그리고 2번째가 침입, 3번째가 공동주거에서의 주거권 충돌 문제, 4번째가 공용 부분인데 특히 2번째 침입의 개념 관련해서는 침입의 정의, 판단 기준, 판단 방법에서 또 유형을 해놨고요. 마지막 7장에서는 아까 5장에서 검토했던 외국 입법례하고 그 6장에서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해놨지만 그 판례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써놨고 마지막 결론에는 아까 읽었던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논문 일단은 이렇게 짧게 하고 귀한 시간을 교수님들의 지적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지적이든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상 박사 캔디데이트 김철중입니다.